73세 정옥이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보내던 중 정장 입은 남자가 갈색 봉투를 건넸다. 군납 비자금 환수금 지급 통지서입니다. 전체 환수 예정액은 약 200억 원입니다. 금액란에 늘어선 영을 보며 정옥의 손이 떨렸고 서류 끝에서 J, T, 이니셜을 발견했다. 제보자, 혹시 준태를? 가슴이 두근거리며 봉투를 서랍 깊숙이 숨겼다. 가난한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이 20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로 한순간에 뒤바뀌는 충격의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전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전방 군부대 옆 재래시장. 이른 아침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고 국수집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새벽 공기를 따스하게 데웠습니다.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문세의 옛 노래가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감싸며 흘렀죠. 녹슨 셔터가 삐걱거리며 올라가는 소리, 아직 찬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군부대의 나팔 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하루가 시작되는 시장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정옥은 허리춤에 낡은 면장갑을 끼고 파란색 폐지 수레를 천천히 밀고 나왔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만큼은 여전히 당차고 단단했죠. 언뜻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옥의 눈빛만큼은 예전 그 매서운 기운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군부대 앞에서 정옥상회라는 작은 매점을 혼자 힘으로 일궈낸 장사꾼의 눈빛이었죠. 수레바퀴가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을 굴러가며 덜컹거린 때마다 정옥의 머릿속에는 옛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대 후반 갓 결혼한 새댁이었던 정옥이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작은 매점을 차렸던 그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라면 몇 개, 과자 몇 봉지로 시작했던 작은 가게였지만 정옥의 손을 거치면서 점점 커져갔죠. 대신 외상은 안 됩니다. 세상이 신용으로 굴러간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용이 먼저거든요. 이것이 정옥의 장사 철학이었습니다. 군 장병들이 월급날까지 며칠 남았다며 외상을 달라고 할 때도 정옥은 단호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정말 어려워 보일 때는 몰래 라면 하나를 더 넣어주거나 뜨거운 물을 끓여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주곤 했죠. 돈으로는 외상을 주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넉넉했던 것입니다. 정옥은 집으로 돌아와 대문 옆 담벼락 틈새에 숨겨둔 작은 통장철과 낡은 장부를 조심스럽게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수십 년간의 이야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 매일매일의 매출과 지출은 물론이고 단골 손님들의 이름과 그들이 좋아하는 물건들, 심지어는 그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들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IMF가 터졌던 그 어려운 시절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금을 모아달라는 방송이 나오던 날 정옥은 주저없이 결혼 반지와 목걸이를 꺼내 들고 나갔었죠. 장부에는 그날의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반지 1돈, 금목걸이 2돈 반 나라에 기부함. 손해 아님 투자임. 군 장병들이 야근을 하던 밤들의 기록도 생생했습니다. 훈련이 늦어지거나 비상이 걸렸을 때면 정옥은 큰 대야에 라면을 가득 끓여서 부대 앞까지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고마워하며 후루룩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정옥의 마음도 따뜻해졌죠. 장부에는 라면 20개, 계란 10개, 파 한 단. 때가 없음
보람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부만큼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정직했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정직했죠. 정욱에게 이 장부는 단순한 장사 기록이 아니라 인생의 증명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욱의 일상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조용해서 더욱 쓸쓸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세 남매는 각자의 삶에 바빠 엄마를 찾는 일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장남 준태는 49살이 되어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엄마와는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 지금 고객 만나러 가는 길이라 하며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죠. 차남 준호는 46살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엄마에게는 언제나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죠. 가끔 엄마를 찾아뵐 때면 엄마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라는 말부터 꺼내곤 했습니다. 막내 미정이는 44살에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네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머리를 다듬어주며 살아가고 있었죠. 세 남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자주 엄마를 찾아왔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정욱은 폐지 수레를 끌며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장 전체가 내 무대였는데 이제는 버려진 종이들을 주워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니 참 세월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욱은 이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법이니까요. 시장 한복판을 지나며 정욱은 옛 단골들과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치찌개집 사장님은 여전히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고 정욱이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하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죠.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정욱에게 작은 반찬통 하나를 슬쩍 건네주며 이거 많이 만들어서 나눠드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인정들이 정욱의 하루를 견딜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은 예전만큼 많이 벌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풍성하게 느낄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오늘 주운 폐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신문지, 잡지, 골판지를 종류별로 나누어 묶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장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출과 지출을 적을 것은 없었지만 오늘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들, 받은 작은 친절들까지도 모두 마음의 장부에 기록되고 있었죠.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늙었다고 감정도 늙은 줄 아나 봅니다. 내 마음의 장부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말이죠. 점심 무렵 정욱이 폐지를 정리하며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랑딸랑 집 앞 초인종이 울렸죠. 정욱은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반듯한 넥타이, 그리고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국가환수지원단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오정욱 어르신 맞으시죠? 예전에 군납 관련 피해자 명단 확인건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욱은 눈을 깜빡이며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군납이라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죠. 오래전 일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일들,
분명히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정욱은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은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공식적인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게 관련 서류입니다. 남자가 봉투를 정욱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군납 비자금 환수금 지급 통지서입니다. 아직 잠정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는 군납 비자금 환수금 지급 통지잠정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정욱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욱이 가장 놀란 것은 금액란이었습니다. 0이 길게 늘어서 있는 숫자를 보고 정욱은 숨이 턱 막혔죠. 이런 큰 돈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요? 서류를 넘기며 읽어보니 정확한 액수는 추후 판결 확정에 따라 통보 예정이지만 전체 환수 예정액은 약 200억 원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억이라고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전체 환수액이 그 정도입니다. 물론 어르신께서 받으시는 금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 산정될 예정입니다. 남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통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 거래처 대표자에게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자란에 오정욱 어르신 성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욱은 서류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대표자로 적혀 있었죠.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작은 매점을 운영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큰 일에 연루된 것일까요? 죄송한데요. 군납 비자금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 군납업체들 사이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거래를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건들이죠. 그 과정에서 선량한 거래처들이 피해를 입었고 어르신의 정욱상에도 그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욱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20여 년 전 어떤 도매상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부탁했던 일이 있었죠. 정욱은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장사는 정직하게 해야죠. 그랬더니 그 도매상은 거래를 끊어버렸고 한동안 정욱상회는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정욱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거절하신 일들이 나중에 큰 사건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처럼 정직하게 장사하신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으셨죠. 그래서 이번에 환수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정욱은 서류 끝 장을 넘기다가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제보자 보호 대상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주 작게 알아볼 듯 말 듯한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J, T. 정욱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J, T. 라니 혹시 준태를 뜻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게 적혀 있어서 정확히 읽기도 어려웠고 설마 장남이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제보자 보호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내부 고발이나 제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 신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피해자이시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옥은 다시 한번 그 작은 이니셜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정말로 준태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남자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일단 통지서만 전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려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류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은 남자를 배웅한 후 다시 거실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갈색 봉투와 그 안의 서류들이 꿈같이 느껴졌죠.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정옥의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군납 비자금, 환수금 200억.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은 이니셜 J, T가 계속 신경 쓰였죠. 그날 저녁 정옥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특히 준태에게는 그 이니셜에 대해 물어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봉투를 방 안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아직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정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일까요? 그리고 준태는 정말 이 일과 관계가 없는 걸까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답을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처럼 폐지 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목적지가 달랐죠. 시장이 아니라 장남 준태의 집 방향으로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어제 받은 그 봉투와 함께 말입니다. 정옥은 폐지 수레를 끌고 장남 준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수레를 세워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딸랑딸랑 초인종을 누르자 곧 며느리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소영아, 나 어머니야. 잠깐 올라가도 될까? 문이 열리자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옥 뒤에 있는 폐지 수레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세웠죠. 어머니가 폐지를 직접? 소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애들 정리 좀 하고. 소영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아이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장난감 치워. 할머니 오신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손자들에게조차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 할머니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후 준태가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회사에 가기 전인지 넥타이를 매고 있던 중이었는데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힘들면 말씀하시지. 왜 이런 걸? 준태의 목소리는 어색했고 시선은 자꾸 폐지 수레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옥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빈 페트병이 돈이 되는 날도 있지.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정옥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일고 있었습니다. 사람값은 평소에 보이는 게 아니야. 내가 빈 사람으로 보일 때 그때가 진짜지. 어제 받은 봉투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긴 했지만 이것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소영은 거실에서 정옥을 맞으며 차를 내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폐지 줍는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다. 운동 삼아 하는 거야.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며느리의 시선이 자꾸 시계를 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보였죠. 준태는 회사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정옥은 잠시 손자들과 시간을 보낸 후 집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죠. 며칠 후 정옥은 차남 준호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지만 끝까지 올라갔죠. 준호는 깜짝 놀라며 엄마를 맞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데. 준호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지내기에는 너무 좁아요. 그래도 이불 새 거 하나 드릴게요.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자신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좁은 원룸이었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전기장판을 꺼내며 정옥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관절에 안 좋을 텐데. 정옥은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비록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라도 엄마에게 뭔가 해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막내 미정의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미정인의 미용실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지만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미정은 정옥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엄마, 이건 두피 스케일링 서비스야. 공짜로 해드릴게. 우리 엄마는 손님 1호잖아. 미정은 정옥을 의자에 앉히고 정성스럽게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미정의 손길이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니 정옥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미정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이 보였죠.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여기로 오세요. 비좁아도 우리 같이 있어요. 이렇게 며칠에 걸쳐 세 남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정옥은 곳곳에 작은 시험들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봉투를 일부러 식탁 위에 두고 누가 먼저 챙겨주는지 지켜봤죠. 준태네 집에서는 소영이 한참 후에야 어머니, 약 드시는 시간 지났어요 라고 말했고 준호는 바로 물을 가져다 주며 엄만 약 드세요 라고 챙겨주었습니다. 미정은 아예 약 봉투를 보자마자 엄마, 이 약은 언제 드시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알람 맞춰드릴게요 라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죠. 빨래를 베란다에 걸어두는 시험도 해봤습니다. 혹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누가 먼저 걷어주는지 보려는 것이었죠. 준태네 집에서는 소영이 어머니, 빨래 그냥 놔두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라고 했지만 결국 정옥이 직접 걷어야 했습니다. 준호는 날씨 예보를 미리 확인해서 엄마,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해요. 빨래 들여놓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가장 중요한 시험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옥은 일부러 새벽에 기침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관지가 약해져서 가끔 기침이 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조금 더 크게 기침을 했죠. 누가께서 물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물어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준태네 집에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피곤해서 못 들었거나 들었어도 잠깐의 기침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죠. 준호의 원룸에서는 벽이 얇아서 기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는데 준호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 괜찮으세요? 물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미정이네에서는 기침을 하자마자 미정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따뜻한 꿀차 끓여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부엌에 가서 꿀차를 끓여 가져다 주었죠. 정옥은 이런 작은 시험들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정말로 부모를 사람답게 모시려고 하는지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정욱의 마음속 장부에는 새로운 기록들이 쌓여갔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매출과 지출 대신 마음으로 계산하는 사람 값들이 기록되고 있었죠. 준태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리를 두려고 했고, 준호는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진심으로 엄마를 챙기려 했습니다. 미정은 세 남매 중에서 가장 세심하게 엄마를 돌봐주었죠. 하지만 정욱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제 받은 그 봉투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작은 이니셜 J, T가 계속 신경 쓰였죠. 혹시 정말로 준태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돈인지, 그리고 준태가 이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입니다. 정욱이 세 남매의 집을 돌아다니며 며칠을 보내는 사이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였죠. 정욱이 폐지 수레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본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옆집 김치찌개집 사장에게 넌지시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정욱이 어머니 요즘 폐지 주우러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며칠 전에 정장 입은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가 갔어요. 뭔가 서류 같은 것도 들고 가더라고. 김치찌개집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이요? 혹시 보험 관련해서 온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되게 공식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차도 검은색 승용차였고, 이 대화를 들은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온 거 아닐까요? 요즘 이 동네도 재개발 얘기 나오잖아요 라고 했고, 떡볶이집 아주머니는 아니면 군부대 관련해서 뭔가 보상금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정욱이 어머니가 예전에 군부대 앞에서 장사하셨잖아요 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부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서류를 받았다더라였던 것이 보상금이 나온다더라가 되었고, 그것이 다시 군부대 보상금이 꽤 큰 금액이라더라로 변했죠. 그리고 누군가가 200억이라는 숫자만 떼어내어 이야기하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저녁 준태네 집 거실에서 소영이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조금 낮았고 시선은 계속 그릇에 고정되어 있었죠. 여보, 혹시 어머니께서 재개발 보상금 같은 거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준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상금이요? 무슨 보상금 말이에요? 아니, 동네에서 소문이 돌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정장 입은 사람이 와서 서류 같은 걸 전달하고 갔다는데 혹시 군부대 관련해서 뭔가 보상받으실 일이 있나 해서요. 준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일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엄마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이상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었죠.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소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보상금 같은 게 나온다면 어머니 혼자 결정하실 건가요? 준태는 아내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죠.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정욱의 집에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낮에 왔던 바로 그 남자였죠.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간 통지를 드리러 다시 왔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보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보자 안전 문제도 있고요. 정욱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요? 남자는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그분 덕분에 환수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죠. 오래 버티신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일로 인해 여러 해 동안 고생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정욱은 다시 한번 그 이니셜 J, T를 떠올렸습니다.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섣불리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의 미용실에서는 이야기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용실이라는 곳이 원래 동네 소문의 집결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죠. 미정아, 내 엄마 200억 받는다며?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파마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네, 200억이요? 아, 몰랐어? 동네에서 다 얘기하던데. 군부대 보상금으로 200억 받는다고. 그게 정말인가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아. 나도 들었어. 200억이면 건물 2채는 살 수 있는 돈이야. 미용실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각자 들은 이야기를 보태며 소문을 더욱 크게 만들어갔죠. 미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큰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왜 자신에게는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밤 준호는 새벽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형, 깨웠어요?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준태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형, 엄마 200억 받는다는 소문이 사실이에요? 미정이가 오늘 미용실에서 들었다는데. 준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이렇게까지 번진 건가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그냥 엄마 곁에 있어. 말 너무 앞서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은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준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두 형제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동네 전체가 정욱의 이야기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는 사람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모두 정욱의 보상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어머니 정말 복 많으시네. 이제 걱정 없겠어. 그런데 그 나이에 그 큰 돈을 받으면 어떻게 관리하실까? 자식들이 잘해드려야지. 이제 효도할 때가 됐어. 이런 이야기들이 정욱의 귀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묘한 눈빛으로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정욱은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것이고 그러면 가족 간에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이니셜 J, T와 관련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아이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옥은 세 남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결심을 하고 있었죠. 준태야, 내일 일요일에 다 모이자. 준호하고 미정이한테도 연락해서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어. 무슨 특별한 일 있으세요? 준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보자는 거야. 요즘 각자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잖니. 다음 날 저녁 정욱의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태와 소영, 그리고 두 손자까지 왔고 준호와 미정도 일찍 도착해서 엄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 집안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갈비찜, 나물 반찬들, 그리고 손자들이 좋아하는 잡채까지 예전처럼 푸짐하게 차려놓았죠.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가족 식사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정욱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문? 엄마가 보상금을 받는다는 소문이요. 그것도 엄청 큰 금액으로.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준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소영은 준태의 눈치를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와 형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욱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갈색 봉투를 들고 나온 정욱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게 그 소문의 시작이겠지. 정욱이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미정이 눈을 크게 뜨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군납 비자금 환수금 지급 통지서란다. 며칠 전에 받았어. 미정이 갑자기 일어나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서랍에서 찾았어. 우리 가족 얘기인데 왜 숨겨? 어디서 함부로. 준호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물건을 왜 마음대로 뒤져? 뒤진 게 아니라 우연히 본 거야.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숨기셨어? 미정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정욱은 두 자식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진 상태였습니다. 소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죠. 혹시 형님이 제보자 포상금 같은 거 이미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숨기고 계신 거 아니고요? 모든 시선이 준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태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지쳐 보였죠. 정욱이 봉투를 다시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표지 한 구석에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볼펜으로 누군가 급하게 적어놓은 것 같은 이니셜 J, T, 가보였죠.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태야, 이거 너야? 준호가 형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정말이야? 형이 제보자야? 준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준태의 대답을 기다렸죠. 손자들조차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준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순간 거실이 폭발했습니다. 미정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죠. 형,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가족 아니야? 소영은 의자 등받이를 세게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속였네요. 정말 속이셨네요. 그럼 우리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호는 주먹을 쥐며 형을 노려봤습니다. 형, 이게 뭐야?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정욱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만들 해라. 내 집이 무너지겠다. 하지만 이미 감정의 제어는 불가능했습니다. 미정은 계속 울면서 소리쳤고 준호는 화가 나서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은 냉정한 표정으로 준태를 바라보며 말했죠. 그럼 포상금은 이미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환수금이 나오게 하신 거고요? 본인은 이미 챙길 건 다 챙기시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준태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요? 정욱은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어지러웠죠. 50년 넘게 써온 마음의 장부가 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정이 정욱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장부를 망가뜨렸구나. 신용이 의심에 져버렸어. 준태가 무릎을 꿇고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예요. 오해? 소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가 오해예요? 형님은 이미 다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준호도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형,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가족이잖아. 정욱은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죠. 정말 그만해라. 정욱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손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그제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갈색 봉투를 다시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써온 장부에는 거짓말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장부에는 의심과 불신만 가득하구나. 준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오해를 풀어 드릴게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신용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려운 법이거든.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죠. 정욱은 홀로 남은 거실에서 봉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 정말 복인지 화인지 모르겠구나. 무너진 장부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욱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정욱은 혼자 거실에 앉아 갈색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적막했고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정욱의 마음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받은 표정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 그리고 무너져 내린 가족의 신뢰 말입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이 문을 열자 준태가 서 있었죠. 평상시의 말끔한 모습과는 달리 옷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죠? 들어가도 될까요? 정욱은 묵묵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태는 거실에 들어와 엄마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한참 동안 둘 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보는 제가 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정욱은 준태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죠. 15년 전 군납업체들끼리 뒷돈을 돌리는 일이 있었어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는 없는 거래를 만들어서 세금을 포탈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였죠. 그때 엄마 정옥상에도 거래를 끊겼잖아요. 정옥의 기억 속에 그때의 일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떤 도매상이 와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했을 때 정옥은 단호히 거절했었죠.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장사는 정직하게 해야죠. 그랬더니 그 업체는 거래를 끊어버렸고 한동안 매점 운영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엄마 이름이 가짜 거래에 도용됐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준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들이 엄마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욱이 깜짝 놀라며 준태를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을 도용했다고? 네, 엄마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엄마 명의로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고객 중에 그 업체 관련자가 있었거든요. 준태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수십 개 업체가 연루되어 있었고 피해액도 엄청났죠. 정옥은 준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왔었는지, 왜 억울한 일들이 계속 생겼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내부자 증언도 부탁하고 관련 서류들도 수집했죠. 몇 년에 걸쳐서 말이에요. 준태가 수첩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걸 국정감사 때 제출했고 결국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거예요.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니? 준태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협박이 왔어요. 제보자를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정욱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위험 속에서 혼자 견뎌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어머니가 혹시나 마음이 약해져서 누설할까봐 거리를 뒀어요. 정말 미안해요. 준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욱은 준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 오랜 시간을 혼자 견뎠구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대신 환수금의 피해자 대표가 엄마 이름이 되도록 요청했어요. 실제로 도용 피해를 당하신 분이니까요. 엄마가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욱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준태가 왜 최근에 거리를 두려고 했는지, 왜 말수가 적었는지, 그리고 오늘 가족들 앞에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는지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돈으로 시험받지 말았으면 했어요. 준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가족들이 변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정욱은 젖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놈이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성격은 아버지 닮았지. 멀리서라도 지켜 세우려 했구나. 정욱의 마음속에 오래전 장부의 한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려웠던 시절에도 정욱은 장부에 이렇게 적어두곤 했었죠. 밥 외상 영원, 라면 외상 영원, 사람값 100점. 준태야, 내가 제보한 것도 맞고 내가 도용 피해를 당한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야. 정욱이 준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돈이 우리 가족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 돈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정욱이 갈색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어. 준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가족을 지키려고 한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가족은 함께 짊어질 때 더 강해지는 법이거든. 정욱이 준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멀리서 경비 아저씨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죠. 이 장부를 다시 쓸 거야. 돈이 아니라 사람값으로 말이야. 사람값이요?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평가하는 거야.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진짜 가치가 결정되는 거지. 정욱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니 따뜻한 꿀차 2잔을 끓여왔습니다. 준태에게 한 잔을 건네며 말했죠. 내일 다시 가족회의를 하자. 이번에는 서로 의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자리로 말이야. 준태가 꿀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준호하고 미정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라.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창 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돈을 통해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입니다. 무너진 장부를 다시 쓰는 일, 그것이 정욱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일주일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욱은 검은 우산을 들고 오랜만에 군부대 철조망 앞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 정욱상회를 운영했던 그 자리, 이제는 빈터가 되어버린 곳이었죠. 출입금지 표지판이 빗물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고 철조망 너머로는 군인들의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욱은 철조망을 바라보며 옛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20여 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갔던 그때의 일들 말입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웠던 시절이었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는 업체들의 부탁을 거절하며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장사는 정직하게 해야죠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순간들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결정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를 봤던 일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세상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빗길을 헤치며 도착했습니다. 환수지원단 직원이 우산을 들고 내려와 정욱에게 다가왔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으로 지난번에 집으로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비에 많이 젖으셨죠? 직원이 정욱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끝이 나는군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전체 환수액이 정확히 얼마라고 하셨죠? 총 20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피해 거래처들에 대한 배분분이 있고 피해자 대표이신 어르신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검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때 뒤에서 연달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이 고개를 돌려보니 세 남매가 모두 도착해 있었습니다. 준태와 소영 부부가 한 차에서 내렸고 준호가 혼자 작은 차로 왔으며 미정이도 미용실 일을 잠시 맡기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모두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것 같았죠. 어제 준태가 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일정을 알려주었고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가족회의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아직도 서로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래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의 얼굴은 여전히 조금 굳어 있었고 눈치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불안한 기색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하고 있었죠. 미정은 어젯밤 준태에게서 모든 진실을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정욱이 빗속에 서 있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모두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말이야. 환수지원단 직원이 우산 아래에서 처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피해 거래처들에 대한 배분 계획이 있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분께서는 포상금을 정중히 사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도 말이죠. 준호와 미정이 동시에 준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준태에게서 모든 사정을 들었지만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죠. 준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준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들어보세요. 정욱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더욱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애초에 다 제 것이 아니거든요. 소영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명의로 나오는 돈인데요. 피해자들 몫이 따로 있고 저도 도용 피해자라서 배분받는 몫이 있어요. 그 몫은 이렇게 쓸 겁니다. 정욱이 노트를 천천히 펼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 세 남매에게는 당장 돈을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와 함께 돌봄 계약을 쓰겠습니다. 병원 동행하기, 약 챙겨주기, 한 달에 4번은 함께 식사하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진정으로 사람답게 모셔주신다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조건부로 매달 생활비를 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가요? 둘째, 군 장병들과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정욱장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욱이 계속해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장사로 돈을 벌던 그 시절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상권 전체가 죽었어요. 이 동네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미정이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째, 준태. 정욱이 장남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제보자로서 오랫동안 혼자 고생했어요. 내 이름으로 직접 남는 건 없겠지만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너의 몫은 저와 함께 장학회와 상인들 의료비 지원 사업에 쓰겠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증거를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찾아보자고요. 준태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때 미정이 갑자기 울먹이며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날 엄마 서랍에서 봉투 몰래 찾아본 거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우리 집이 한 번쯤은 편해졌으면 했던 거예요. 준호도 머리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네에 소문 퍼뜨린 거 진짜 미안해요. 무서웠어요. 형이 또 저희와 멀어질까 봐서요. 소영이 정욱 앞에 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한 말들 정말 죄송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의심하고 판단했어요. 가족인데 그래서는 안 됐는데요. 정욱은 빗속에서 세 남매의 손을 차례로 잡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가족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돈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시험했던 거죠. 정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가 그쳤습니다. 두터운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어 철조망 위의 빗방울들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정욱은 갑자기 밝아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이 돈으로 우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이 돈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환수지원단 직원이 젖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장학회 설립과 의료비 지원 재단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 드릴까요?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욱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태가 정욱에게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절차 도와드릴게요. 이런 법적인 일들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복잡하실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자. 가족이니까. 미정이 정욱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찾아볼게요. 어르신들 무료 커트 서비스 같은 거요. 준호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시장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는 일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요. 정욱은 변화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이 가져다 준 시험과 갈등을 통해 오히려 가족들이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았죠. 서명을 마친 후 정욱은 마지막으로 철조망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젊은 시절 제가 배운 건 정직하게 장사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건 정직하게 돈을 쓰는 거네요. 봄이 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죠. 정욱장학회 앤드 상인진료비지원센터라고 쓰인 하얀 간판이 따스한 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간판 아래 유리창에는 첫 번째 수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어요. 이모 같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복학했습니다. 아버지 허리 수술 잘 받았어요.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라는 글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욱은 더 이상 폐지 수레에 재활용품을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화분들과 보온병에 담은 따끈한 보리차를 싣고 다녔죠. 오늘도 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상인들과 하나하나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치찌개집 사장님은 정욱이 어머니,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고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어머니 덕분에 무릎 수술 받고 훨씬 나아졌어요.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미정은 약속대로 주 이틀은 미용실에서 무료 커트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시작했죠. 엄마,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머리 깎고 나면 10년은 젊어 보이신다고요라며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의 미용실에는 정욱장학회 협력업체라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손님들도 그 의미를 알고 더욱 반겨주었습니다. 준호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상가 한 편을 빌려서 만든 공부방에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5명 정도가 모여 공부했죠. 준호는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삼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올 때마다 뿌듯해했습니다. 엄마, 아이들 가르치니까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즐거워했죠. 준태는 조용히 뒤에서 모든 서류와 행정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절차들, 의료비 지원 신청서 검토,
후원금 관리 등 복잡한 일들을 도맡아 했죠. 그리고 익명으로 또 다른 부패 제보자들을 돕는 상담 창구도 만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법적 조언과 정신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혼자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라고 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영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정옥과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학생들과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을 만났죠. 어머니,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었네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걸 보니 정말 존경스러워요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정옥의 집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옥이 손수 만든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고, 손자들은 할머니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가족들의 대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엄마, 이번 주에 새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가 있어요. 준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의 딸인데 의대에 진학한다고 해요. 의대라고? 정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동네 의사가 되는 거네? 네, 그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지난주에 허리 수술 받으신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완전히 나으셨대요. 이제 아프지 않고 걸으실 수 있다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공부방 아이들도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던 지훈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80점을 넘겼어요. 정옥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며느리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한 말들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작은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돈이라는 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기도 하거든. 중요한 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정옥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옥은 오랜만에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서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밥값 0원, 라면값 0원, 사람값 마이너스 합격.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정옥 장학회 첫 해 마이너스 장학생 25명, 의료비 지원 32명. 받은 감사 인사 마이너스 셀 수 없이 많음. 가족의 화해 마이너스 값을 매길 수 없음. 정옥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의 시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국수집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죠. 엄마, 뭐 쓰세요? 미정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 장부 정리하는 거야. 이제 새로운 장부를 써야지. 새로운 장부요? 응,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쓰는 장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웃음을 만들어냈는지 기록하는 장부 말이야. 준태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제보했던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헛된 정의는 없단다. 옳은 일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손자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커서 할머니처럼 좋은 일 할 거예요. 정옥은 손자들을 품에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가 건강하게 있을게. 밤이 깊어갈 무렵 가족들은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따뜻했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며 헤어졌죠.
정옥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장부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넘게 써온 이 장부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죠.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폐지를 끌었고 군부대는 땅값 대신 더러운 돈을 끌어냈다. 우리 집은 그 돈으로 사람이 되는 법을 다시 배웠구나. 창밖으로는 시장의 조명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람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죠. 장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값 100점 마이너스 인생 합격.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용기를 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